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GM과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의 반발에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한 달간 미뤘습니다. 들썩이는 미국의 식탁 물가에 미국 농무부는 농산물 관세 확대에 대한 유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특색을 담은 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못과 숲속 바닷가, 잔디밭 등으로 장소가 매우 다양해졌고 북캉스, 도서관 투어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첫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미키 17이 나라 안팎에서 흥행 신기록을 쓸 조짐입니다. 국내에서는 개봉 첫날부터 1000만 영화였던 서울의 봄의 기록을 제쳤습니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입니다. 직진만 하던 질주만 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좀 주춤하는 모양새인데요.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반발을 거세게 했기 때문이죠. 예, 이제 그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이것에 대해서 시행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한해서는 한 달을 시행을 면제하겠다.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격한 반발. 막상 이 시행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 소비자 가격, 자동차의 소비자 가격이 그동안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싸게 생산해서 들여오던 이런 제품을 비싼 소비자 가격으로 치러야 되는 미국 내의 반발이. 이게 왜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급작스럽게 커지면서 백악관이 긴급하게 바로 빅3 미국의 자동차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CEO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전화회의를 바로 트럼프 대통령 주재 아래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한 달을 더 추가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그 자동차의 주가가 미국에서 엄청 떨어졌어요. 급락을 하면서 이 관세 정책에 따른 주가 급등락, 주가 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이 이번 그 한 달 유예 조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세는 그냥 쭉 올린다고 하더니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증시가 아주 요동치고 있어요. 미국 차 업계의 반발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착된, 적어도 몇 년간 정착된 북아메리카 3국 사이에 자동차 분업 체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국 간에는 USMCA라는 바로 3국 간의 무역 협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체결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자동차야말로 멕시코와 또 캐나다에서의 그 저렴한 인건비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완제품이나 혹은 부분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여와서 조립을 하거나 해서 하는 아주 넓게 보면 5단계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조립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완성품이 만들어져서 미국민들에게 제공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갑작스럽게 이제 미국 안에서 생산된 것,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 생산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고유의 관세를 무기는 대표적으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이거를 때리니까 지금 엄청난 혼란이 이렇게 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 한 5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이런 상황을 공유한 다음에 대통령이 스스로가 내가 이것을 한 자동차에 한해서 1개월 유예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 달의 유예를 준 거니까 그렇습니다. 더 좀 이제 얻어내고 협상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사실은 일단은 한 달은 물러섰는데 이것이 좀 상황을 봐서 원래대로 계속 집행을 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그 미국의 물가나 여기 미치는 영향이 특히 자동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이렇게 정책이 협상도 좋지만 좀 오락가락하니까 미국 소비자들 또 증시는 대단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멕시코와 캐나다산 농산물 값도 크게 올랐죠. 그래서 미국의 식탁 물가가 아주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관세 인상의 예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인데요. 지금 이 자동차 관세가 이렇게 한 달 정도 유예된 만큼 농산물에 대해서도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도 예외가 검토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캐나다산, 멕시코산 이 농산물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이런 예외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온 건데 사실 미국 농산물 수입에 이 과반이 멕시코에서 들어오고 있고 싸잖아요. 네, 설탕은 특히나 미국에서 전체 소비되는 거의 3분의 1이 멕시코에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멕시코산에다 25%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뭐 식탁 물가가 뜰 수밖에 없고 특히나 설탕이 들어가는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달달한 거 미국 사람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한테 직격탄이 되고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굉장히 이 목초지가 가뭄으로 인해서 이 소 생산량이 줄고 있어요. 거의 역대 최저 생산량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게 생산량이 국내 생산량이 줄면 해외에서 수입해갈 밖에 없는데 이 중에 캐나다산 소, 멕시코산 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소고기 값이 들썩하고 뉴욕 그 NIT죠. NIT가 어떻게 보도냐면 이게 지금 캐나다산, 멕시코산 농산물에다가 관세 부과하면 주류, 과자류까지 다 급등할 거다 했는데 이 주류, 과자류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 굉장히 대형 주류 회사가 캐나다에서는 위스키, 멕시코에서는 데킬라를 수입해 오는데 유명하죠. 캐네디안 네, 위스키. 그렇죠. 이게 이 대형 회사의 무려 45% 물량, 미국 내에 어떤 풀어대는 이 물량 중에 45%를 이렇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먹는 검정색 비스킷, 오레오. 네, 또 하얀색이라고 할까요? 리치 비스킷 이런 거의 공장들이 또 멕시코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과자류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또 미국 옥수수도 팔아야 되는데. 게다가 중국이 지금 이 미국 옥수수랑 대두랑 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맞불 관세를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소비자가 아니라 이거는 이 관세 문제는 농가에도 직격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농가 비료 필요하죠. 이 비료 그중에서 칼륨 비료를 90% 수입하는데 그중에 85%가 또 캐나다산이에요. 그러니까 또. 소비자, 농가 다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관세를 그냥 많이 물려서 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제라는 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에서 우리나라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를 좀 놀라게 했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왈츠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러 미국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뭐 걱정 말라 이런 얘기했네요. 예, 이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5일날 방미를 해서 미국의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이제 회담을 하는 등 일정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출범 이후에 사실 미 당국과 우리의 장관급 회담의 접촉이 그동안 굉장히 늦어졌는데 이제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서 장관급으로 세 번째 접촉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며칠 전 미 의회 상하원 연설에서 한국이 매기고 있는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이 매기는 관세의 4배다라고 굉장히 사실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혹은 의도적 과장인 이러한 수치를 들면서 한국에 대한 앞으로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바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업계나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 것 관련해서 신 실장은 이 통상 당국이 미 측과 현재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다. 라고 조금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특히 상호 윈윈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결과가 나와 봐야겠죠. 일단은 뭐 회담에는 들어가면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좀 얘기해 볼까요?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 전수를 전수받은 정황이 있다. 또 추가 파병도 보도된 게 있는데 이걸 확인했다. 국정원이 밝힌 내용이죠? 예, 이제 우리 국정원이 북한의 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의 드론 조종법 또 전술 이것들을 전수받고 있는 정황이 파악됐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NHK 방송도 그 북한이 러시아와 무인기의 개발과 생산을 공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역시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이 국정원의 경우는 이뿐만 아니고 지금 북한군의 추가 파병에 대해서 현재 이제 12,000명이
파병이 되어서 주로 쿠르스크 지역에서 현재 그 러시아가 점령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점령당해 있는 이 전방 지역에 집중 투입돼서 대거 현재 한 4천 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을 이제 보충하는 추가 병력이 이미 1,500명이 이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돼서 전투에 이미 돌입하기 직전 상태고 또 추가로 현재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약 3,500명의 추가 병력이 3차 지원 병력이 파견되어서 대기 중이다. 현재 이렇게 우리 국정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도된 내용이 맞다는 거를 확인해 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제 빠른 물살을 타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젤렌스키가 바로 그 백악관에서 무엇보다 종전 협정을 종용을 당하면서 굉장히 고성과 면박을 당하고 여기에 순순히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유로 사실 쫓겨나다시피 광물 협정 체결도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바로 직후에 지금 젤렌스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SNS에 미국에 무지무지 감사한다라는 걸 우선은 굉장히 절절하게 그냥 감사를 표시했고, 네, 그냥 그 백기 들었죠. 네, 그리고 광물협정,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절실히 원하는 광물협정에 대해서 나는 언제든 어떤 조건으로든 사인할 준비가 다 됐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백악관과 우크라이나 당국 간의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어서 곧 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측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모든 지원을 일시에 중단하니까 도저히 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투를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 젤렌스키의 이 백기 투항을 지켜본 유럽은요, 바짝 긴장하면서 자강론에 몰입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도 같은 꼴 당하겠는데? 그래서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 해구산을 얘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동맹국의 보호를, 유럽 동맹국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핵 억지력을 같이 공유하는 이러한 전략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이유는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 편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밝혔는데요.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방송된 연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우리 유럽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즉각 결정을 해서 시행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했고, 독일의 특히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 역시 바로 미국의 핵 보호 없이는 유럽 스스로가 방어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를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만 유일하게 유럽에서 핵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이 갖고 영국은 있는데, 약간 비공식이고. 예, 갖고 있는데 이제 독일의 입장에서 먼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이런 상황, 우리 유럽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핵 우산을 공유하면서 우리를 유럽을 핵으로 공격하는 데 대해서 맞대응할 수 있는 핵 우산을 같이 공유하자라는 제안을 먼저 독일에서 한 거고 그것을 마크롱 대통령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가 속도를 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함께 손잡고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싸웠던 게 미국인데 세월은 많이 흘렀고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지옥 계획이란 걸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게 뭐죠? 예, 이제 4일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이 가자 전쟁의 2단계 휴전을 원래 이제 3월 초부터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백기투항을 요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완전 무장 해제를 해야 우린 2단계 휴전에 들어가겠다. 무기를 다 내놔라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선포를 했는데 하마스로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다 내주고 무조건 사실 항복하는 건데 저항을 위한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레드라인이다.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버티니까 자, 이스라엘은 바로 그에 대응해서 그렇다면 가자 지구의 고립, 완전한 봉쇄를 하는 바로 지역 계획, 헬 플랜이라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박 의원이 말씀하신 이 지옥 계획, 지옥이란 말만 들어도 사실 섬뜩하죠.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는 거죠? 네, 이스라엘 국영방송 칸이 전한 내용인데요. 전기와 물의 공급을 차단하겠다. 오. 사실은 이미요. 제품뿐 아니라 구호품도 이미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다 더해서 아예 전기와 물, 거의 일상 유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 수단을 아예 차단하겠다. 이런 고사 작전을 쓰겠다는 건데 이스라엘 군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는 이스라엘 인지를 이제 석방하라는 그 강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전군에 대해서 전투 대비해서 복귀해라 이렇게 명을 내렸고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의 어떤 교전 재기에 대비해서 보안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원래 미국은요, 영화에도 보시면 드라마에도 보시면 절대 테러범들과는 그 납치범들과는 협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했다. 이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런 뒤에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 SNS 계정이죠. 여기에 매우 강경한 발언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당장 하마스는 지금 잡고 있는 미국인 인질, 이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모두 정상적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하마스 당신들은 끝장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경고를 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은 이제 뭐냐면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가 최근에 미국인 인질 5명이 현재 가자 지구에 아직 억류돼 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네네. 사실은 인질 억류 협상은 이렇게 보도를 되기 전에 사실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피해가 입지 않도록 사실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이게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은밀한 협상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마스와 이제 협상 중인 것을 현재 에델 볼러. 예, 에덜 볼러 미국 대통령 특사가 현재 카타르 도하에서 이제 하마스과 접촉 중인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자 당장 우리 인질들을 정상적으로 내놓고 또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정상적으로 송환하지 않으면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라고 강력 경고를 한 겁니다. 네. 자, 이제 좀 다른 측면의 미국 얘기를 해볼게요. 백악관에 안 들어가고 따로 살겠다고 처음에는 그랬던 멜라니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이죠. 딥페이크 범죄 퇴치에 나섰는데 흔히 미국 대통령 부인 퍼스트 레이디라고 불리는데 보스 레이디로 변신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직접 보시죠. It's heartbreaking to witness young teens, especially girls, grappling with the overwhelming challenges posed by malicious online content, like deepfakes. This toxic environment can be severely damaging. We must prioritize their well-being by equipping them with support and tools necessary to navigate this hostile digital landscape. 네, 복장을 보십시오. 멜라니아 여사의 그간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매우 파격적인 행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복장부터 지금 보신 것처럼 남성 정장, 바지 정장을 입고 등장했죠. 4년 만에 백악관에서 이제 공식 석상에 나서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제 외모부터 달랐고 또 참석한 이 간담회가 좌담회가 어디냐도 또 좀 다른 행보예요. 네. 지금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이 어떤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죠.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생활 이런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또 심지어 가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유포하는 보복음란물. 네, 그런 걸로 쓰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사실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테이크 잇 다운이라는 법안이 있어요. 이거 빨리 좀 처리해라 이런 걸 촉구하는 자담회인데 여기에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이런 AI가 고도화되면서 우리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도 너무 용이해졌고 이것을 또 오용, 잘못 사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네네. 근데 이것에 앞서서 우리는 이것에 대응해서 어떤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지켜야 하고 윤리 기준이 강화돼야 된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런 더럽고 해로운 이런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건 어른들의 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한 내일의 리더를 키우는 거다.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패션 모델 출신이죠. 그답게 다양한 의상을 아주 파격적인 의상도 가끔 선보여 왔는데 요즘 변신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매우 놀랍죠.
그렇죠. 이제 일기 때 모습이 주로 아주 패션 모델 같았지만 뭐 치마를 입고 굉장히 뭐 재킷을 입고 딱 어깨에 걸쳐 있고 선글라스를 쓰고 정말 뭐 좀 모델 같았어요. 근데 아, 이런 거였죠? 네, 네. 그랬는데 이게 일기 때 모습이면 이기 때 바로 이 요번에 좌담에 참석한 모습이 저런 황색의 어떤 베이지색이죠? 네, 베이지색 계열의 남성 정장 같은 바지 정장을 딱 입었었고요. 저건 딱 보스 같아요. 뒤에 보좌관들 그렇죠. 쭉 보고. 보좌관들도 딱 그런 보스 모습이죠. 보스를 보좌하는. 그런데 또 프로필, 대표적인 이제 프로필 사진이 있습니다. 저 왼쪽, 이제 함께 예. 나오는데 왼쪽이 지금 2번이에요. 예. 오른쪽이 일기 때인데 이제 검은색 정장이지만 목에 스카프를 하고 그 약간 흑백으로 저걸 또 그렇죠. 찍었네요. 이번에 또 흑백인데 여기서요 뒷배경이 예전엔 주로 뭐 꽃이라든가 진주였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이 조지 워싱턴 기념탑이 보이고요. 또 지금 흑백이라 잘 안 보이지만 이건 취임식 때 모습인데. 저거 이제 허공 키스할 때 챙 네, 넓은 굉장히 네 이건 흔히 말해서 뭐 어떤 미망인의 모습, 종교적인 고위 성직자 거. 저 모습이라고 뒤에 했는데. 왼쪽에 서 있는 게 저기 워싱턴 네, 기념탑입니다. 기념탑이고 저기 잘 흑백이라 안 보이는데 이 재킷의 깃이요. 굉장히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 있거든요. 아, 세웠어요, 잔뜩. 네, 요 뾰족하게 모양 자체가 그 피크드 라펠이라고 하는데 요게 굉장히 권위와 위엄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하고 지금 보시는 모습은 주지사들 물론 만찬의 모습이었는데 남편하고 함께 바지 정장 입고 등장하는데 근데 트럼프는 똑같아요, 거의. 네네 나비 넥타이 맸죠. 근데 옆에서 검은색 또 바지 정장 입었고 이런 식으로 복장부터 굉장히 달라졌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스의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보다 키가 결코 작지 않으니까 또 당당함이 또 돋보입니다. 자, 이를 바라보는 미국 언론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이제 NYT의 평가에 따르면 퍼스트 레이디라기보다는 보스 레이디, 그러니까 여성 보스에 가깝다. 그렇다. 이렇게 그 부분, 평가하고 예. 또는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 정치인을 연상시킨다. 그러네요. 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보면 지금 2기의 백악관에 돌아온 이 멜라니아 여사의 활동을 보면 자. 암호화폐, 멜라니아 코인도 발행을 하죠. 그렇죠. 또 두 번째 백악관 생활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회고록과 굿즈 판매도 하고 이렇게 그 광폭의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영국 BBC는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네. 일기 때보다 권력 행사를 더 많이 할 준비가 된 듯하다. 사실 뭐 이제 대통령 더 할 수 없으니까 이 4년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좀 더 네. 권력을 예. 행사하겠다. 그동안은 이제 은둔, 이 백악관에 일기 때는 백악관에 있었지만 은둔에 가까운 이미지였다면 이제 적극적인 공개 활동 또 약간의 정치적 의미도 지니는 이런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책 읽는 국민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책 속에 길이 있다. 책이 사람을 만든다 같은 격언들이 참 무색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K도서관 랜드마크 구축 사업에 나섰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국가도서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 직속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올해 내놓은 도서관 정책의 방향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예, 이제 그 지난달 28일 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 참석하에 열린 국가도서관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올해 그 도서관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8,461억 원에 이르는 도서관 관련 올해 예산 중에서 66.8% 그러니까 5,150억 원을 K도서관 랜드마크화에 투입하겠다. 이런 네. 것을 밝혔는데 5,650억 원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무엇보다 독서문화 확산과 디지털 문해력 교육 강화, 아하. 그다음에 지역 특화 도서관
조성 협력과 또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그다음에 한국 자료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뭐 이런 등등에 쓰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한 그 사업 내용인데, 여기 핵심을 이루는 3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의 도서관의 운영에 관련한 3대 가치는 따뜻한 동행, 그다음에 공동체의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이런 컨셉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영어가 들어가고 해서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 K도서관 랜드마크화. 자, 그냥 들어서는 이게 개념이 쉽게 안 와닿으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일단 지역의 어떤 매력을 품은, 말하자면 이게 찾아가고 싶은 곳, 가보고 싶은 곳으로 도서관을 만들겠다. 좀 더 이제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의 매력을 품은 명소 도서관을 확충하겠다. 명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데가 아니라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하루 체류형 종일이라도? 도서관. 네, 네. 말하자면 시간을 내서 마치 하루 일일 관광, 이번 주말에 어디 가볼까, 가볼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 저게 지금 이런- 도서관이란 얘기인가요? 네, 아마 보시면은 오. 정말 하루 시간 내서 가보고 싶은, 뭐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가보고 싶은 그런 멋진 곳으로 보여요. 연화 정도서관이네요. 네, 뭐 도서관이라 카페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뭐 대단히 볼만한 가치가 있고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러면 이걸 다 문체부가 돈을 냈냐? 그것만은 아니고요. 여기에 교육부도 또 통일부도 국방부도 돈을 다 이제 낸다는 거고, 또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을 이 도서관 사업에 아무래도 지역도 크고 인구도 많고. 투입을 하고, 그다음엔 서울, 그다음엔 대구, 경북 순으로 이 도서관, K 도서관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저도 취미가 책을 사는 건데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이 참 많아요. 그나마 그걸로 좀 마음의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 특히 어른들, 책 참 안 읽죠. 책 읽는 거 전철 같은 데서 본 거 거의 없습니다. 저도 요새. 그런데 10대에서 희망이 좀 보인다고요? 예, 이제 그 문체부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성인들의 경우는 2023년에 그 연간 종합 독서율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뭐 주가 떨어지네요, 성인은. 그러니까 1년에 한 권 이상의 일반 도서를 읽은 국민의 비율입니다. 네. 이게 이제 43%로 아유, 그래 2013년에 72에서 43까지 떨어졌어요, 어른들은. 43%가 1년에 한 권이라도 이상 읽은 사람이 43%밖에 안 되는데, 네. 청소년의 경우는, 10대의 경우는 이게 95.8%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혹은 최근에 근년에 들어서 약간 상승하는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약간 한 권이라고 할 때는 무슨 학습지 교재, 수험서 그런 거 이런 것들은 말고요. 다 빼고 네네. 일반 도서를 말하는 제대로 겁니다. 된 책 한 권. 그래서 이제 성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6명은 1년간 다시 말해서 한 권도 안 읽는다. 본인들은 그래요. 뭐 이북 같은 거 본다고. 네. 그런데 아니 이북, 지금 오디오북이나 그 전자도서도 여기 포함돼 있는데, 그것을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 채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성인의 실태인데, 그 이유로는 대체로 보면 스마트폰을 최근에 많이 보면서 어떤 쇼츠 영상,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이런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성인 독서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OECD 다른 선진국들에 비춰봐도 굉장히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6.6권 뭐 이런데 상당히 그 많이 떨어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10대들의 독서율이 그나마 이렇게 높은 건 텍스트 힙, 영어라서 그런데 책에 힙하다, 힙한 책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문화의 유행 이것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네, 텍스트 이제 글자, 책이잖아요. 힙은 멋지다. 힙하다. 네, 네. 그래서 책 읽는 행위가 뭔가 멋있는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책을 많이 읽게 됐다는 건데, 이건 또 역시나 좀 아이돌 혹은 이제 대중 아티스트에서 시작이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아이돌이 책을 읽나요? 네, BTS의 RM이 내가 요절이라는 책을 읽었다. 너무 좋았다. 또 이제 장원영 씨죠. 장원영 씨가 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마흔에 읽는 뭐 쇼펜하우어, 초역 부처의 말 이걸 또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막 베스트셀러에서 상위권으로 막 1위로 치닫는 거예요. 그분들이 읽었다고 하고 그 모습을 찍어서 올리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아이유도 또 이제 그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맨 처음에 그걸로 시작이 됐는데 그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네, 혹시 있어빌리티라는 말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뭔가 있어 아, 보인다. 있어 보인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본인들이 멋진 도서관에 가서 또 서점에 가서 혹은 휴게점에 가서 그냥 커피만 올리고 케이크만 올리는 게 아니라 책과 함께 책을 펼쳐 보인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이게 좀 더 있어 보이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자기 과시 욕구다. 이거 정말 뭐 지적 허영심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작가 황석영 씨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시작했다가 또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이거 나쁜 현상으로 볼 수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옛말에 그 책을 가까이 한다는 말을 등화가친이라고 합니다. 등잔 쓰던 시절에 등잔을 가까이 하면 책을 보게 된다는 거죠. 뭐 아이돌이 됐든 아이유가 됐든 그들의 모습을 따라하든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건 대단히 긍정적 조짐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서울시가요, 이런 독서 힙 문화를 반영해서 전국 최초의 공공 독서 모임이란 걸 운영하기로 했죠. 네, 사실 2020년부터 뭐 서울 그 시청 앞에 광장이라든가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뭐 그 이제 누울 수 있는 것 같은 의자를 놓고 작은 이제 책장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책을 가져다 볼 수 있는. 근데 그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정도는 우리가 시민을 찾아가면서 책을 드리는 건 조금 됐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힙 독서 클럽이에요. 힙독 클럽. 말하자면 힙하게 책을 읽자는 건데 멋지게 좀 읽자. 네, 멋지게 책을 읽자. 근데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한 10,000명 정도를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이게 무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온라인에서 어떤 책을 놓고 같이 또 독서 토론을 한다든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또 책을 읽고 독서 토론 한다든가 좋네요. 이런 독서 클럽을 이제 책 읽기를 좀 더 이제 강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요 또 마일리지를 준다 그래요. 처음에 1단계 힙독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해치까지 가면 마일리지를 주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돈처럼 독서 관련 제품을 또 살 수 있다고 하네요. 포인트를 쌓아서. 네, 포인트를 쌓아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말하자면 이제 진짜로 책을 읽는 것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네, 아주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도처에는요, 참 이색 도서관이 요새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서울부터 얘기를 좀 할까요? 역시 수도답게 대형 도서관의 천국이죠? 예, 이제 역시 그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이라고 하면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국회도서관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은 1천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고 1,000만 권. 예,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전체 출판물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바로 도서를 납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은 다 있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여기 납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국회 도서관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학술 논문, 그다음에 공공 간행물 이런 것들은 반드시 또 국회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게 돼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전체 한 800만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특히 국회 도서관은 다른 데 없는 걸로 국가전략정보센터, 그다음에 빅데이터 연구센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정보 아시고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세계 다른 나라 수도들과 비교할 때 궁궐도 많고 산과 숲을 유난히 많이 끼고 있는 도시죠. 그래서 북캉스를 떠날 수 있는 숲속 도서관이 서울에 꽤 많아요. 맞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오동 숲속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여기가요 사실은 목재 폐쇄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주변 이제 주민들께서 많이 민원을 넣어서 목재 처리하는 곳? 네, 목재 처리하는 곳이었는데 민원을 넣어서 이게 왜 저렇게 바뀌었어요? 네, 이런 도서관으로 그것도 보면 너무 아름답죠. 특히 이 지붕이 굉장히 뭔가 물결처럼 보이지 않으셨나요? 그러네요. 여기 이제 마을 이 말하자면 건축을 해주시는 그런 이제 교수님이 계세요. 장윤규 국민대 교수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이 숲속이 있는 곳이 월곡산이거든요. 월곡 산자락의 이런 모양을 그대로 이 건물에 살려서 그 저렇게 이제 이
네. 출렁이는 모습이. 네, 아름다운 너무나 가보고 싶은 그런 도서관이 또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 종로구에도 있습니다. 청운 문학도서관인데 이거는 이제 2014년에 생겼거든요. 2014년에 생겼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남산이 보이겠네요. 네, 마치 그냥 내가 선비가 된 것처럼 이렇게 팻말을 걸터 이게 이제 앉아서 이거네요. 네네. 그런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한옥 도서관이고요. 조금 아까 살짝 또 지나갔던 남산이 그게 보이는 이제 남산 도서관. 네, 남산 도서관 보셨죠. 사실 1965년에 이 생겼는데 명동에 있다가 여기 이제 1965년에 남산으로 처음에 생긴 건 1922년이었죠. 그러다 65년에 남산으로 지금 옮겨갔는데 처음에 명동부터 따지면 지금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요 남산 도서관 사실 우연치 않게 저의 아들이 오늘 지금 남산 도서관 아, 그렇습니까? 네, 가서 제가 1층에서 남산에 돈가스가 그 남산 아, 도서관에도 거기 있거든요. 또 왕돈가스 맛있어요. 네, 그 돈가스도 먹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서울 내에서도 사실 지역에서도 요즘 교통편이 좋아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런 지역 특색의 도서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책만 읽는 게 아닌데 가서 또 이 지내다 보면 책을 읽게 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는 특별한 테마를 가진 이색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는 유명인들도 많이 갔다고요? 예, 이제 바로 의정부 미술도서관이라는 곳인데요. 이 2019년에 개관했습니다. 이 미술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 특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보면 마치 전시를 관람하는 것처럼 물 흐르듯이 도서관 전체를 누비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돼 있는데 마치 가보면 이게 도서관인지 혹은 미술관인지 그러네요. 약간 헷갈리게 디자인도 그렇게, 그렇고. 예,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인 유재석 씨, 그다음에 BTS의 RM 이런 유명 인사들이 또 방문도 했고 그래서 명소가 돼 있고 또 이 인근에는 음악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부 스튜디오도 이렇게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멋과 풍류의 도시, 비빔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라북도 전주에는 도서관 감성 투어까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이 전주가 운영한다는 이 전주 도서관 투어 뭔가요? 예, 말 그대로 전주 시내 도서관을 여행하는 이러한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2022년 시작돼서 처음엔 전주 지역의 도서관들만 순회하는 프로그램이었다가 올부터는 이제 인근 완주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딱 버스를 딱 타면 전용 버스를 타면 딱 해설사가 전주의 독서 정책과 도서관 해설 등을 쭉쭉쭉쭉 설명을 해주고 실제 코스를 돌면서 이렇게 즐기고 또 이렇게 맛을 보는 이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실제 그 만족도가 아주 높아서 다 한 번 간 사람들은 95% 이상이 나 재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힌다고 합니다. 거의 100%네요. 네. 자, 최대 항구 도시죠. 부산에는 다양한 해변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닷가니까. 그렇지만 또 숲속 야외 도서관도 많다고요? 네, 책방이 숲속에도 있고 야외에도 있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해변 도서 전시회도 했었다고 그래요.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하는 건데 2년 사이에 82곳이 늘어서요. 지금 현재는 부산에만 486곳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저도 전국 도서관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갑니다. 주연인 로버트 패틴슨에 이어 마크 러팔로우, 스티븐 연 등이 미키 17 홍보를 위해 서울에 다녀갔죠.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화제를 남겼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We are on our way to the Mickey 17 premiere in Korea, and we're feeling a bit peckish, so we made a spread of amazing Korean snacks. That one tastes like honey and butter together. This This is one, actually genuinely really good. what is that? Corn. It's like consomme.
Orange soup. It like doesn't think because you're like, I've never had this. I've never had it. The sensational Try big it. Now try that. I went nuts for that for a while, and then I switched to this when this appeared. Bubble chip when that appeared, I went crazy. But I'm actually a 꿀꽈배기. 윤너 꿀꽈배기. 제일 맛있어. 네, 아주 럭셔리한 차에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이 타고 다니면서 한국 칩을 먹으면서 얘기하는군요. 자, 미키 17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이죠. 북미 개봉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어떤 흥행을 거두느냐가 이 손익분기점 돌파에 관건이겠죠? 맞습니다. 오늘부터 북미 또 중국에서 개봉을 해요. 아, 중국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첫 주에 한 290억 정도 흥행이 예상된다 하고 있고 지금 뭐 많은 언론들이 대부분은 호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 이제 보수적인 뉴욕 포스트는 뭐 기생충 기대했다간 실망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네. 굉장히 지금 칸과 아카데미를 점령했던 그 감독의 신작 다들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전체로 보면은 이번 주에 한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 하나로 치면 한 600억에서 650억 원 정도를 한 주에 벌어들일 거다 이제 이렇게 엄청나네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엄청난데 사실 제작비가 1,700억이고요. 4,300억. 네, 거기다 네. 이제 홍보비까지 다 합하면 4천억이 넘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한 주에 600억 번다 그러면 한 8주, 7주, 8주를 내리 박스오피스 1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제작자 사정이 좀 급박하긴 하겠네요. 다행히 미키 17의 북미 흥행 가도에 큰 장애물은 없다고 하네요. 일단 캡틴 아메리카가 이미 한 달을 상영했어요. 한 그러면 달 전에 이미 나와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객수 다 빠졌고 지금부터는 미키 17을 볼 거다. 이런 어떤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유일의 새 개봉작인 거예요. 지금은 단독 질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억 달러, 이게 마케팅비까지 또 크다 보니까 제작비 1,700억인데 마케팅비도 한 1,600억이 들어서. 영화 하나 이익 날려니까 4,300억을 벌어야 네, 된다. 4,300억을 벌어야 흑자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중국에서 개봉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7개 도시에서 시사회도 했는데 와, 메시지 좋아요. 배우들 연기 너무 좋아요 하고 환호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알령이 어떤 이제 뭐 제외된다. 이런 얘기가 들면서 뭔가 봉준호 감독이 한국 감독인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거 미국 영화거든요. 네. 사실 문제없이 다 개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사실 중국 시장을 석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봉준호의 작품을 놓고 미국 비평가들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는데 이건 뭐 당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새롭습니다. 1,700억을 들여서 이 봉준호 어떻게 보면 전 장난꾸러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굉장히 실험을 했어요. SF에 대한 그것도 메시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인간을 출력할 수 있다. 이 굉장한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우리한테 또 묵직한 주제 의식을 던지는데 이걸 두고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 여기 사실 약간 조금 속이 울렁거리는 장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기생충만큼 새롭지 않다. 기생충에서 얘기했던 자본주의 계급의 문제를 우주로 데려갔을 뿐이다. 이렇게 혹평하기도 하는데 어디에나 혹평하는 사람은 네,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서 새로움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로버트 패티슨이요. 우리가 연기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했나? 1인 2역 하는데 네.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중국 평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메시지와 배우들의 호연, 열연만 생각해도 저는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패틴슨이 뭐 드라큘라 연기할 때부터 크게들 그런 배우로 봤었습니다. 자, 국내 흥행 아주 순조롭다고요? 네, 일단 첫날 2월 28일 날 개봉을 했는데 한 23만인데 이게 1,000만 넘었던 서울의 봄이 첫날 한 20만 들었던 거보다 이미 많다. 이제 이런 이제 수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패티슨만 보더라도 이전에 우리나라 관객들이 더 배트맨이라든가 그렇죠. 네, 아니면 테넷도 굉장히 사랑해 주셨지만 그거보다도 뛰어넘다 보니까 초반 흐름이 아주 좋네요. 네, 초반 흐름이 좋고 지금 어제까지 153만 명이 보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28일이 금요일이었고
또 이제 3.1절부터 3일 연휴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일단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다만 지금 하루 관객이 7만으로 떨어졌다 이러다가 300만 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있지만 저는 지금 북미 전 세계 막 다 개봉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흥행 가도에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지금 벌써 뭐 김 빠졌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춤했다 또 가는 주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끝으로요. 미키 17에는 우리 한국의 음악 감독이 참여한 OST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일표죠? 네, 정재일 감독이고 지금 뭐 벌써 3번째 함께 하고 있는데 정재일 감독의 음악 정말 들으시면 이 영화를 한층 더 퀄리티 있게 해준다 제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데 이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 감독이 가장 자기의 취향, 클래식하면서도 친밀한 자기의 취향에 가깝게 이 음악을 작곡했다 그래요. 이 미키 세븐틴에 있어서 좋은 관람 포인트, 귀를 호강하게 해주는 음악이 좋다. 정재일표 음악입니다. 네. 자, 오징어 게임의 음악 감독도 맡았었고요. 할리우드 영화인데 블록버스터인데 어딘지 많이 들어본 K맛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원 위원, 홍종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땅에서 난데없이 하늘에서 바다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무엇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과 휴일 보내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